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팟캐스트 하면서 진짜 참 잘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많으시죠? 네. 주로 어떤 때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늘었잖아요. 저희는 돈보다는 시간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꼬마 유치원도 직접 제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금요일은 또 저희가 쉬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는 큰아이 작은아이 또 제가 하교를 또 한 바퀴 돌면서 책임을 지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났을 때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측면에서도 이 PD님과 둘이서 이렇게 소꿉놀이 하듯이 하고 있지만 어쨌건 매출이 생겨서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큰 기쁨이죠.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댓글, 이거 볼 때마다 진짜 팟캐스트 시작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본 댓글도 진짜 딱 제가 생각했던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요, 여기 사람이 있다 님이 남겨놓으신 댓글인데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16일 방송에서 나이 AAC 어플 추천 감사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NC소프트 문화재단 그때 기자 간담회 갔다 오고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잖아요. 예.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애인을 지칭하실 때 장애우라는 표현을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흔히 배려의 의미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오히려 시혜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딱 큰 깨우침을 주시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네.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 댓글들만 봐도 우리가 뭘 모르고 있구나, 이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저희를 교육을 시켜주시는 그런 댓글도 있고, 이 PD, 박 PD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톤의 글을 봐도 사실 뭐 칭찬을 해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지식이 있거나 전문가라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이 PD, 박 PD 뭐 제대로 모르고 있네 뭐 이런 거 들으시면 바로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모르는 거 다시 공부를 해서 정정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시급.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원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님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그동안 영남권이 두 개로 나눠질 뻔했었잖아요. 그렇죠. 신공항 건설을 놓고 밀양에다 세워야 된다, 가덕도에 세워야 된다, 뭐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결정 자체가 좀 허무하네요. 뭔 얘기냐면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돼 버렸대요. 대신에 기존에 썼었던 김해공항 있죠. 예. 이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요? 그럴까요? 일단 오늘 발표 내용 좀 살펴보면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과 국토교통부가요,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아니, 기존에 신공항 건설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제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국토부는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게 아니라 활주로나 터미널 이런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겠다. 그리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 있죠? 이게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했었거든요. 이것도 확충하겠다. 이러면 영남권 항공 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런 거 막 싸움을 할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항답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곳 김포랑 제주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라도에 있는 무안공항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북에 청주공항도 있고 강원도에도 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행기도 없고 사람도 없단 말이죠. 이 좁은 나라에서 굳이 공항을 그것도 밀양이나 가덕도에 새로 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쨌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사람들 반응을 살펴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이 정부에서 한 결정 중에 가장 탁월하다. 아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쌤통이다. 밀양이랑 가덕도에 땅 투기한 서울 사람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애초에 이렇게 밀양, 가덕도에 공항 만든다고 펌프질을 해놔가지고 지역 감정만 나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반응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김해공항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에는 공항이 결국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 정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제 정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냥 밀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발표 한 해 만에 이런 이벤트도 안 했겠죠. 뭔가 막판에 복병이 나타난 거야. 아무튼 이번 신공항 건설을 놓고 이 공항이 건설되면 10조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일자리도 몇만 개가 창출된다.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거 무산시키게 되면 이거에 기대 걸었던 국민들은 참 허탈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이후에요.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입주 쓰나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쓰나미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가요. 지난달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시기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입주 물량이 내년에 36만 가구, 2018년에는 33만 가구, 여기에 단독 다세대까지 합치면 내년 2018년 각각 50만 가구를 넘길 것으로 추산이 되는 거예요. 매년 50만 가구나 집이 더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간 100만 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인구는 그렇게 안 늘 것 같은데? 요게요. 예년에 비했을 때 많게는 40%가 증가하는 물량이라고 해요. 집의 수요자인 가구보다 이 주택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작년부터 2018년까지 입주하는 전체 주택은 200여만 가구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가구 수는 63만 가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그러면 140만 가구 정도가 남는 거 아니야? 그렇죠. 2014년 말 기준 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3.5%인 상황에서 물량마저 급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1번 빈집 얘기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도 빈집 대책 내놓고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본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요, 이미 대구에서는요, 이 징조가 나타나고 있대. 지금 대구 아파트 값이요, 3억짜리가 6천만 원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3억에서 6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미 대구 신도시에서는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집 주인들이 나도 더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고 싶어. 그런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서로 또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이거야말로 창조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PD는 중소기업 다니는 정규직이랑
대기업 다니는 정규직 임금 차이 어느 정도 날 것 같다. 60% 정도 아닌가요? 보통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통계 나온 거 보니까요. 이게 50%도 안 된대.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이걸 했었는데 이걸 분석해 봤더니만요.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초객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월 300만 원을 받으면 중기 다니는 사람들은 150만 원이 조금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148만 원, 9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규직 얘기잖아요. 예. 비정규직의 사정을 보면 이게 더 심각해요. 대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한 65% 정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한 65만 원 이 정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사정이 더욱 열악하대요.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받는 월급은 얼마인 줄 아세요? 겨우 3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사원은 절반 정도밖에 못 받고 비정규직 사원은 절반도 안 되는 35%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배네, 3배 월급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도 얘기할 때 인도의 나쁜 점 카스트 제도를 꼽잖아요. 그렇죠. 계급 사회라고 해서. 근데 그거랑 뭔 별반 차이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당연히 대기업 사원이 근무 환경이 좋겠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사원은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환경 열악한 것도 억울한데 연봉 수준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6월 들어서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 수출이요.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18개월째 최장 마이너스 기록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이 256억 5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가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17개월치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고요.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수출이 줄어들고 있군요. 네. 올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요. 약 2221억 달러인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6% 줄었고요. 올해 누적 5월까지 수출액을 보면요. 11.5%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이 1일부터 20일까지 감소폭이 더 크죠?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이유가 뭐래요? 관세청의 설명은 중국 저가 제품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드는 전자 집적 회로 이런 수출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조업일 수가 13일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은 15일이어서 이틀이 더 많았다. 그래서 수출액이 줄었다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조업일 수가 줄었더라도 이 감소 추세는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출 한국, 수출 코리아라는 얘기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게임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워낙 물가가 비싸서요. 이번 휴가는 집에서 차라리 게임을 하자 또는 미드를 몰아서 보자 이런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 잘못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나요? 근데 워낙 물가가 비싸서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제가 실제로 제주 여행을 한번 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예산을 짜봤어요. 인터넷과 모바일을 막 뒤져가면서 짜봤더니 2박 3일인데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미드를 몰아서 본다 그러면은 왠지 욕을 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게임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해요. 요즘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 건지 최근에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에요? 사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 게임 이야기를 자주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라이엇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것 때문이에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줄여서 롤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이 PC방 점유율 기준으로 30에서 40%를 쭉 이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쭉 이어온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 1위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서 음악대장 마침내 탈락했잖아. 아, 그랬나요? 이 아저씨가 10주 동안인가 아마 1위를 했을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도 이 연예 기사 보면요. 이제 그만 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톤의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전에 가요 톱10이라고 KBS에서 80년대 90년대 아주 인기리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가요 톱10에 5주 연속 1위를 하면 명예 졸업 제도가 있었어. 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위에 체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자동으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5주 오. 연속 1위를 하면. 음악대장을 보면서 그래서 가요 톱10에서 5주를 제한을 뒀구나. 이해가 갔단 말이죠. 근데 롤은 5주도 아니고 10주도 아니고 자그마치 4년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게임은 좀 다르게 5년 연속해야 이게 탈락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화무 11홍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 많이 쓰죠.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거의 40%까지 온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4년간 왕자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롤이 어떻게 4년 동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뭐 비법 같은 게 있었나요?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청 재밌거든요. 아, 재미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롤에 도전하는 강력한 도전자가 마침내 등장했어요. 도대체 누구예요? 블리자드 아시죠? 아, 스타크래프트, 예. 워크래프트 만든 데잖아요. 그렇죠. 이 블리자드에서 새로 만든 오버워치라는 게임인데요. 지난 19일 PC방 게임 순위 리서치 업체인 게임트릭스 이 통계를 보면요. 오버워치의 PC방 점유율이 30%에 근접을 했어요. 어허. 고무적인 건요. 그보다 이틀 전인 17일 29.27%의 점유율을 마크했는데 롤을 0.19% 차이로 제친 거예요. 그러면 롤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인 18일 롤이 다시 29.7%를 기록하면서 0.15%포인트 차로 오버워치를 밀어냈어요. 아, 그러면 오버워치는 하루만 1위 한 거군요. 그렇죠. 하루 천하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4년간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하루 천하를 한 역사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롤도 음악대장처럼 무너질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 오버워치를 만든 블리자드, 우리 이PD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를 글로벌로 히트를 시킨 메이저 중에 메이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요, 극장가에서도 이 워크래프트를 만날 수가 있죠? 영화 지금 1위라고 하던데요? 예, 워크래프트라는 동명의 영화를 상영 중인데 저희는 빨리 보고 왔었죠. 그렇죠. 시사회 갔다 왔었었죠. 네, 보고 나서 반응이 아주 극과 극으로 갈렸죠.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환타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최근 본 SF물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에?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웬 아재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 두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략, RPG 장르를 대표하는 타이틀이잖아요. 그런데 오버워치는요, 총싸움 게임이야. 총싸움요? 네, 아 보통 FPS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게임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블리자드가 여태까지 FPS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들 처음 오버워치가 나왔을 때 제작사가 블리자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겠어? 스타나 워크래프트와 완전 다른 장르인데 될까? 반신반의했었단 말이죠. 근데 처음 이 작품의 성공 가능성을 점친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롤과 굉장히 닮았다. 어떤 점이 닮은 거예요? 롤의 가장 큰 특징이요, 6대6 팀 대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오버워치가 똑같은 방식을 차용을 했어요. 아 그러면 오버워치도 6대6으로 싸우나 보죠? 그렇습니다. 6대6 팀전을 하면서 흥미를 배가시키는 거죠. 두 게임이 점유율이 30%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롤은 한창 때 거의 과반에 가까운 점유율이 나오긴 했지만 4년을 1위를 한 게임을 지금도 과반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런데 1, 2위를 다투는 두 게임의 점유율을 합쳐보니 약 6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과점이네요. 네. 국내 IT 시장은 네이버, 카톡에서 알 수 있듯이 외산 브랜드가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게임 시장에서만큼은 외산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점유율 3, 4위가 어딘지 봤더니 넥슨이네요. 넥슨의 서든어택 그리고 피파 온라인 3입니다. 아하. 근데 3, 4위라고 하기에 무색할 이 점유율이 각각 9%, 5%예요. 이것밖에 안 돼요? 1, 2위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통의 게임 명가가 또 있잖아요. NC소프트. 예. NC소프트의 간판 게임 리니지, 아이언, 블레이드 앤 소울이 있는데 얘네는요, 점유율 10위 진입이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아하.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톱 10을 보면요, 마블 퓨처 파이트, 뮤 오리진,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크래시 오브 클랜, 검과 마법, 천명, 이 게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해외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만 국내 업체가 하지 만든 거는 외국 업체다. 그렇죠. 그리고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경우는 아예 서비스 자체도 해외에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해외 기업의 기반을 가진 게임이 무려 6개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까 온라인 PC 점유율과 똑같은 거죠. 모바일도 외산이 60%예요. 60%. 톱 10 중에 6개가 외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을 두고서 국내 게임의 위기, 토종 게임사의 불안한 미래, 이런 주제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격차가 생기게 된 진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진실은 뭐예요? 모든 답은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임 유저가 국산 게임에 대해 갖는 불만, 이 불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게임 유저들의 불만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현질입니다. 현질이 뭐예요? 현질, 현금을 지른다. 아하. 이런 은어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요, 부분 유료화, 이게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외산 게임도 부분 유료화의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롤 경우에는요, 극단적으로 돈 한 푼 없어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이 스킨이라고 하는 일종의 액세서리를 기호에 맞게 구매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롤은 플레이어가요, 롤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스킨을 아무리 100억을 주고 사도 이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버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워치는요,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패키지를 사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가격이 아마 제 기억에 45,000원인가 54,000원인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 사면 끝나.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자기가 전기세를 내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국산 게임들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대부분 아이템, 캐릭터, 카드, 이런 게임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필수 콘텐츠를요, 유료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러한 유료 콘텐츠를 사지 않아도 돼요.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을 원활히 플레이하기 힘들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게임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질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거는 곧 게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게임의 재미를 차치하더라도 고객이 치러야 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총 쏘는 게임, 축구 게임을 한번 보자고요. 현금을 쓰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총이 너무 구식이야. 그러니까 명중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총 쏘기 게임을 하는 거는 적을 쐈을 때 뭔가 타격을 줘서 쾌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안 주고 기본 제공되는 총을 쏘면은 안 맞아. 아하. 총알이 적을 피해가. 음, 그러니까 재미가 떨어지겠죠. 그러겠네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게임을 너무 잘해. 그런데 내 친구가 돈을 써서 좋은 카드를 샀어요. 그러면은 얘가 나를 이기는 거야. 아, 실력은 떨어져도 돈으로 카드를 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질을 했을 때 원래 세팅됐던 그 밸런스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가뜩이나 현실 세계에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두 PD가 경제정의를 맨날 외치고 있는데 게임 세상에서는 재벌들이 그렇듯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같이 출발선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앞에서 뛰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요. 이 게임에서도 현질 많이 하면 금수저가 되는 거야.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아,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들이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아,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또 다른 측면으로요, 서비스 질을 꼽는 분이 많았습니다. 1위를 다투는 두 게임은 고객이 상품을 소비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국산 게임 업체들도 고객 대응을 나름 하긴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게임 업데이트, 패치 적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나 패치 적용이 뭐지? 게임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자동차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점검, 이게 딱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정기점검을 우리가 자동차에 해야 차도 오래 타고 고객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회사는요, 고객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연락을 합니다. 고객님, 정기점검 하실 때가 됐네요. 예약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요렇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준단 말이죠. 반면 토종 업체, 때가 지났는데도 점검을 하러 와라, 연락이 없어. 그렇죠, 보통. 근데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차가 좀 이상한데 고객이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적거려. 더 나쁜 경우는 아예 모른 척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정기 점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타셔도 됩니다. 우리는 차를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뭐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요, 그런데 정말 강합니다. 바람의 나라로 시작된 국내 게임의 역사가요, 블리자드나 라이엇 게임즈에 버금갈 정도로 오래되고 탄탄하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에도 분산 배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고객을 기쁘게 해야 고객의 지갑도 열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는 게임 업체들이 산업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더 나가려면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게임으로 너무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진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케팅 사례 중에 굉장히 자주 회자되는 게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어깨 올려가지고 타는 네, 그 뭐 차죠? 거의 누워서 타는, 그 오토바이죠? 가끔 도로에 털털털털털털 이런 소리 나면서 가는 애들 있죠? 그게 이제 할리 데이비슨인데, 할리 데이비슨에서는요, 물론 그 유저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할리 데이비슨 자체가요, 그런 동호회 문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호그랠리라고 하잖아요. 이 할리 데이비슨 유저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코스를 정해놓고 쭉 이어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운동회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먹을 거, 도시락 같은 거 같이 까먹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낸단 말이죠. 방금 문화라고 하셨잖아요. 국내 게임사도 이런 할리 데이비슨, 호그랠리와 같은 그런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만들거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가 예전에 애니메이션만 하다가 문화로서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라는 이런 네. 테마파크가 생기면서 이게 문화일 수가 있겠구나, 미국인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게임 업체들도 지금 얼마나 캐릭터나 이런 게 좋은 게 많습니까? 넥슨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테마파크 같은 걸 만들어서 게임 유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게임 세상에서 신기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게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넥슨, NC 이런 큰 회사에서 디즈니랜드와 같은 게임 관련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돈도 많이 들고 땅도 사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 그러면은 여름 휴가철에 이럴 때는 유저들을 판교에 회사 좋잖아요. 그들 회사 굉장한 시설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투어를 시키면서 개발자들과 1박 2일 캠핑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방송 들으시는 게임업계 관계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놀라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나로부터의 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글을 찬찬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음미를 하시면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어진 내 마음이다. 집이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골을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좀 긴 글이었는데 네. 들으시면서 가슴에 팍팍 뭔가 와닿는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글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글이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인용해가지고요, 목사님이나 스님 이런 강연 같은 데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들으시면서 박 PD는 뭔가 하나 찔리지 않으셨어요? 찔리는 거요? 그거 하나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거 말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그거는 박 PD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음란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음란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진짜 이 글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글이니까 7, 80년이 넘은 글인데 현재 읽어도 참 감동적이다. 참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트렌드에도 전혀 벗어나는 그런 글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사람 사는 거는 어딜 가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 자신에 달려있다. 진짜 이 말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되새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뜬금없이 왜 백범 김구 선생님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갖다 붙이자면 제가 이 글을 읽고 도대체 백범 김구 선생님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이런 협회가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가 기존에도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어제죠. 20일 날
다시 개편해가지고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의 진짜 자상하시고 강직하신 그런 모습과 함께 김구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여러 가지 글들, 그다음에 사진들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요. 또 검색도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또 조카들이랑 같이 요 협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이번 개편을 통해서요 1:1 질문과 답변란 이런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기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진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자녀분들이랑 김구 선생님 위인전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홈페이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진짜 뜻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00번 일지도 있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